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9월도 이제 마지막 거래일인데 오늘 좀 낙폭 커지고 있지만 9월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은 뭐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증시 10월장 어떨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한국은 지금 생각보다는 9월 달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보다는 주가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나름의 9월의 부진한 계절성을 잘 극복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금리나 사이클이 시작했다는 게 하나의 큰 배경인 것 같은데 10월 달도 그 9월 달이랑 마찬가지로 어지간한 악재들에 대해서는 내성이 생긴 하방 경직성은 확보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상단이 얼마나 더 열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10월 달 연준 이슈는 자처하더라도 만만치가 않을 거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대선에 대한 그 본격적인 불확실성 국면이 10월부터 시작한다라는 점. 또 두 번째로는 주식시장의 가장 근본이죠.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점. 또한 현재 실적에 대해서 사람들의 불안감들이 높은 상태라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대선과 실적 이 두 가지가 증시의 상단을 저해하는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10월 달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0월 시장 박스권 흐름을 대응해야 된다. 미국 대선과 기업 어닝 시즌 상단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다루기도 했었는데 지난주 나온 미국의 8월 PCE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또 비컷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1월 비컷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약간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주식 시장이랑 CME 선물 시장에서는 11월이나 12월에 한 번 정도는 비컷 해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데 채권 시장은 어림도 없다. 비컷은 지난번에 9월 달로 끝이다라는 쪽들로 지금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 따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네. 그때 안타깝게도 항상 답이 맞았던 거는 채권 시장 쪽에서 답이 맞았다라는 게 살짝 불안한 요인이기는 한데 결국에 지금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 혹은 CME 선물 시장 이 서로 다른 꿈을 그리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교통 정리가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 포함해서 다음 10월 달에 있는 일련의 메이저 경제 지표들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비컷은 향후에는 좀 쉽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컷 25bp씩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시에서는 경기가 생각보다 덜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 정도 하는 거다라는 쪽들로 저는 해석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인 환경들을 중장기적으로 조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비컨 여부가 변화할 때마다 시장 흐름은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비컷 같은 경우는 증시에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는데 네네. 또 비컷이 있다면 증시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있다면은 지금 관점에서 비컷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비컷을 할 거다라는 쪽들을 해석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8월 초, 9월 초 미국의 경기 침체 내러티브가 확산됐을 때랑 달리 지금은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나 다른 지표상 침체에 대한 불안감들이 완화됐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태 속에서 비컷을 또 해버린다?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 하여금 야 우리가 못 보는 데이터들 연준이 지금 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맥락에서 환경에서 비컷은 증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길 만한 소재는 아닐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비컷은 증시에 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 경제 지표 발표들 많고요. 네. 10월장에서 가장 큰 변수들 어떤 것들 좀 보고 계십니까?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대선과 기업 실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미국의 대선 같은 경우는 그냥 단기적인 주가의 진폭만 키우는 재료일 것 같아요. 네. 길어봤자 10월 달, 11월 달,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사안일 것 같고 보다 근본적인 거는 기업들의 실적 시즌인데 보통 3분기 실적 시즌이 가장 중요한 게 3분기 실적 시즌 발표하고 나서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네.
애널리스트들이나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내년도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이거를 다시 셈법을 다시 하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가 9월 달에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 중 하나가 저는 바로 이거 같은데 어떠한 거냐면은 그 내년도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8월 초에는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340조 원대까지 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330조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한 달 만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만에 10조가 감소할 거다. 이 전망들이 지금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9월 달 코스피의 다른 나라 증시 부진을 만들었던 하나의 동력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불안감들, 이익 전망이 둔화되긴 둔화될 건데 얼마나 둔화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좀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차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주력 기업들의 실적 발표 전후로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 변동성들은 수시로 노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익 전망 둔화에 대한 우려. 어쨌든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곧 시작될 테고 어닝 시즌에는 뭐 실적이 좋은 기업, 뭐 나쁜 기업, 뭐 여러 가지 구분해서 봐야 될 텐데 업종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업종별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차별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상으로도 그렇고 업종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거를 뭐 요즘에 반바지라고 뭐 용어가 생긴 것 같은데 이 세 개 업종 중에 뭘 싣고 가야 되는지가 되게 관건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제가 비중을 확대해서 나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업종은 바이오로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금리 인하 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 한층 덜어낼 수 있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익 같은 경우도 실체 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바이오가 저는 그 이 세 개 업종 중에서는 가장 비중 확대할 만한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나 2차 전지는 각각의 주가랑 이익 전망이 노이즈가 좀 많이 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굳이 버릴 필요는 없지만 시장 비중대로만 비중 중립으로만 가져가시는 거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또 뭐 이들 업종처럼 시장을 전체 들어올릴 만한 큰 시가총액은 아니겠지만 밸류업과 중국 경기 회복과 관련해 차이나 플레이 관련주들도 뭐 10월 달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접근하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반도체와 바이오 2차 전지를 언급을 해주셨고 연구원님께서는 바이오에 특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피크아웃, 뭐 AI 거품론 우려 계속 나왔었는데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어쨌든 이런 우려들은 좀 되돌렸고요. 베인앤컴퍼니 보니까 3년 뒤에 AI 시장이 1조 달러라는 전망 내놓기도 했고 AI 거품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전히 이거는 계속해서 앞으로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거품의 징후 중 하나가 기업들의 과잉 투자인데 저는 뭐 AI 사이클이 이제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과잉 투자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기에서 후기로 갈 때 투자가 계속 급증하면은 이거는 과잉 투자의 시그널이자 버블의 징후일 텐데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니다. 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AI 쪽들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들 여기 같은 경우는 기업은 좋은데 주가 자체가 지금 비싸다는 측면들이 한동안 계속 점증하다 보니까 그게 최근에 AI 거품 논란과 맞물려서 이러한 시장의 노이즈를 유발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마이크론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우리나라 반도체들 바닥은 다졌고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 AI 거품과 좀 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거품은 버블은 뭐 터져봐야 안다고 그 사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아까 초반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버블의 메인 신호인 과잉 투자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이거를 감안해서 보시면은 지금 뭐 HBM 관련주들이죠. AI 반도체 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빠지기보다는 주가 복원 모드에 당분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올해 상반기처럼 시장에서 가장 유행이 되고 핫한 이러한 주식이 되려면은 좀 그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AI 과잉 투자 징후는 아직 뭐 감지되지 않는다, 크지 않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올 상반기에 반도체만 사던 외국인들 7월부터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의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이 정도로 팔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공격적으로 8월달, 9월달에서 엄청나게 많이 반도체를 팔았는데 이 파는 것도 아무래도 뭐 마이크론의 엔비디아빨, HBM 관련해서 좀 노이즈들이 많다 보니까 판 것도 있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 이후에 한국 증시 20조 원 넘게 순매수 베팅 할 때 있어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많이 샀었는데
사실상 삼성전자 주가가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실망감과 때마침 이제 원화까지도 생각보다 빠르게 강세를 보이니까 환창 욕구를 자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과연 어떻게 될까 이 흐름을 간단히 좀 추정을 해보면은 10월 달에는 이들의 반도체 매도 강도나 코스피 전체적인 매도 강도는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달에 걸쳐서 10조 원 넘게 매도하면서 어느 정도 그들의 포지션이 정리가 다 됐다라는 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순매도를 유발했던 원화 강세, 이거 같은 경우는 10월 달엔 좀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위안화 강세랑 연동이 돼가지고 1,300원 깨질 거다라는 전망들도 지금 지배적이긴 한데 저는 1,300원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외국인 매도 강도 약화될 거다. 이렇게 그 기본 베이스 경로를 깔아놓고서 10월 달 증시 대응 전략에 반영하시는 거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원화 강세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났고 다만 매도세는 좀 둔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뭐 기대만큼 시장에 좀 우호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밸류업 지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그 평들이 뭐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뭐 그래도 취지는 좋다. 네. 그리고 정부가 뭐 그래도 기업들에게 뭐 힘을 쓰라고 하는구나라는 의견도 있지만 요즘 분위기상으로는 대체 이 기업이 왜 들어가 있냐? 이게 흥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들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솔직히 그 편입 기준 자체가 조금 모호하긴 한데 밸류업 지수라는 거는 이번 정권에서 증시 활성화 정책의 핵심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서브 역할입니다. 본질은 주주 환원에 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주주 환원에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보시면은 저는 올해 연말까지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그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그러한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주주 환원이라는 거는 주가 하락 시 완충 장치 역할을 해주는 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좀 더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10월 달 같은 경우도 미국의 대선이나 3분기 실적 시즌 여러모로 증시 변동성들을 유발하는 재료들이 많은데 주주 환원이 그 변동성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 주주 환원 쪽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면은 올해 연말까지도 나름의 괜찮은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 밸류업 지수 자체가 본질은 아니다. 주주 환원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연준의 빅컷과 함께 중국도 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네. 지난주 뭐 상해 지수 보니까 12% 넘게 네. 올랐던데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저 연준 비컷 뭐 대선 이거보다 이게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뭐 한 국가의 증시가 일주일 만에 10% 넘게 뛰는 거 흔치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몇 번 당했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도 야 이번엔 좀 다를 거다라는 베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연초 이후로 수급 같은 거 봐도 중국 쪽에서 자금들이 역대급으로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국가 자체가 수급 빈집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 빈집 채우는 거 플러스 글로벌 헤지펀드 같은 경우도 중국에다가 쇼패팅 해놨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 포지션으로 청산당하고 있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중국은 수급적인 요인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또 이제 이번 주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연휴 들어가는데 연휴 기간 동안에 확인되는 소비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정말로 중국 경기가 반등할지 이거를 저는 따져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표상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중국 경기, 중국 증시에 대해서 구조적인 베팅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여러 경제 지표들, 경기 지표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미국 경제 뭐 연착륙 기대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번 주 큰 지표들 발표 앞두고 있고 특히나 뭐 말씀 아까 언급을 해주셨지만 고용 보고서가 네. 중요할 텐데 고용 보고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그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로는 8월 달에는 비슷하게 나오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선방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나오면은 지금은 굿 이즈 굿, 배드 이즈 배드 국면이니까 잘 나오면 증시도 한 번 더 환호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예측해 볼 수 있는 일이고 안 나왔을 때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저는 안 나왔을 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8월 초나 9월 초처럼 시장이 단기간에 급락할 확률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거랑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로는 8월 달, 9월 달 초에 비해서 미국의 경기 모멘텀을 측정하는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8월을 기점으로 바닥 잡고서 올라오면서 모멘텀 둔화 강도가 덜 해졌다는 점. 이게 네. 첫 번째 차이점이고 두 번째 차이점은 8, 9월 달과는 달리 지금은 연준이 실제로 금리 인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50bp 비컷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경기 둔화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목적이다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미뤄 봤을 때 어지간해서 그 미국 그 고용 지표가 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증시가 그렇게 뭐 충격을 받을 일은 적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용지표도 잘 챙겨 보셔야겠고요. 중국의 부양책 발표 이어 경기 회복 기대 커지면서 위안화가 또 달러 대비 강세 보이고 있고 ECB도 연준도 금리 내렸고 앞으로 환율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 뭐 달러나 유로 하나 지금 그 원화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방향들이 좀 달라지고 있잖아. 달러도 지금 뭐 100포인트 깨진다라고 하고 있고 원 달러 환율도 1,300원대 깨진다고 할 정도로 환율의 움직임들이 상당한데 10월 달에는 그 움직임들은 조금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선 같은 경우는 달러와 강세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고 원화 약세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또 유로화 같은 경우도 요즘에 변동성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10월 달에도 유럽 쪽에서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유로화도 그 큰 흐름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로화, 달러와 원화 말고 저희가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엔달러 환율의 향방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일본의 자민당 총재가 바뀌면서 엔화가 146엔대 갔다가 142엔대로 송락을 하면서 엔화 강세가 다시 출현했기 때문인데요. 이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월 달에 한동안 엔캐리 청산 이슈로 인해서 좀 아팠던 안 좋았던 경험들이 아직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만큼 이번 10월 달 같은 경우는 저는 달러화보다는 엔달러 환율 향방에 더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엔달러에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일본의 뭐 차기 총리로 이시바가 낙점되면서 오늘 뭐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매파로 알려져 있고요. 일본 은행의 앞으로의 그 통화 정책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뭐 일본은행은 독립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적다라는 평들도 있기는 한데 그 이번에 이시바 총재 같은 경우는 그 과도한 부양책에 따른 재정 악화 이것들을 되게 우려하는 입장이니까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해 보면은 야 BOJ한테 금리 인상 좀 해가면서 부양책 좀 걷어들여라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일본 니케이 증시나 엔달러 환율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BOJ는 이미 그 9월 달에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해외 상황 신경 쓰면서 금리 인상을 할 그 여유가 생겼다. 또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적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었고 또 8월 달로 저희가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니케이가 하루에 10% 폭락할 때 그 당시 때 정치권에서도 BOJ 엄청 비난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같이 고려해 보시면은 이번에 새롭게 당선된 총재가 BOJ로 하여금 금리 인상을 더 요구하는 주문을 할 수 있겠지만 BOJ 역시 그 과거의 경험들을 반추해 봤을 때 또 본인들이 9월 달 BOJ 회의에서 밝혔던 입장들을 미루어 봤을 때 여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금리 인상 하긴 하겠지만 그 시장에 쇼크를 주면서 하진 않고 점진적으로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어차피 강세가 되는 건 저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이 속도 같은 경우는 증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제어되면서 엔화 강세가 전개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엔달러 환율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증시 전반에 미치는 하방 압력들은 8월 달에 비해서는 약화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BOJ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전망까지 해주셨고요. 미국의 또 뭐 이번 주 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 발표도 예정이 돼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ISM 제조업 지수가 그동안 시장에 충격을 주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것도 우리나라 그 기업들 실적에도 되게 중요하죠. 반도체 실적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ISM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 지표가 나빠지면은 반도체를 포함한 전방 수요의 변화에 또 급변이 생길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뭐 다행히 시장의 컨센 같은 경우는 기대치가 낮아서인지 그래도 9월 달에 8월 달에 비해서 좀 나아질 것으로 조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ISM 제조업 내일 아마 발표될 건데 이거 발표 이후에 증시 변동성도 한 번 더 있을 거고 또 금요일 날이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끝판왕
고용 지표가 되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증시에서는 신경 쓰일 만한 주제인데 저는 뭐 여전히 미국 경기 침체는 없을 거고 소프트 랜딩에 그치고 전방 수요 약화되는 정도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을 거다. 이런 좀 전망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도 잘 챙겨보셔야겠고요. 어쨌든 연구원님께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또 10월장 투자 전략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우리나라 증시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중국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취약하죠. 네. 아무래도 니케이 흐름을 따라가는 측면들, 엔케리 청산 우려 때문인지 그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보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징검다리 연휴가 있다 보니까 이게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관망 심리를 계속 유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의 주가 흐름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10월 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뭐 하단을 지키면서 주가는 계속 복원이 될 것 같은데 복원되는 강도는 2,800 이하에서 좀 멈추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근거는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불확실성과 또 미국의 대선이라는 정치적인 노이즈 이게 지수 상단을 제약한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0월 뭐 하단을 지키면서 복원은 하겠지만 2,800 아래에서 어쨌든 뭐 움직일 것이다라고 박스권 장세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